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자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고 경기도 수원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한 지 오래고 아들과 딸은 모두 출가해 가정을 꾸렸죠. 겉보기엔 평범한 노년의 삶 같지만 제게도 감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거실 창으로 햇살이 들이치던 시간이었고 저는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집 안에 있었는데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방에서 뭐해요? 밥 먹을 시간이에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그날따라 정적이 무거웠습니다. 조심스레 방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발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 잠시 다녀오. 찾지 마시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쥐기도 어려웠습니다. 도망친 건가? 아니면 무슨 큰일을 저지르려는 건가? 설마 그 사람답지 않은 방식이었기에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는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징조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남은 건 그 한 장의 메모와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누가 초인종만 눌러도 벌떡 일어나 뛰쳐나갔습니다. 혹시 그이가 돌아온 걸까 하고요. 헛된 기대였다는 걸 매번 깨달았지만 그 습관은 몇 달이나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연락을 거부하셨습니다. 위치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내 남편인데, 내 가족인데 그 사람의 위치조차 알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날 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모욕감이 뒤엉켰습니다. 왜?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상처를 주는 거냐고. 그 사람의 사라짐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저를 무너뜨리는 큰 균열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다니요. 그 순간부터 저는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살아있긴 한 건가? 누군가와 바람이 났던 건 아닐까? 고개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지우려 해도 그게 더 현실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문이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이 다른 여자 생겼다더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치 수사관이 된 듯 남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녔던 동네 약국, 단골이었던 미용실, 함께 산책하던 공원의 벤치까지 모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누구도 남편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어느 날 시장 한쪽에서 남편의 오래된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원래도 남편을 안 좋게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소식 없어요. 다들 그 양반 여자 생겼다고들 하던데요. 저는 그 말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숨이 턱 멎는 듯한 느낌. 믿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전화도 끊고 경찰도 알려주지 않고 한 장 메모만 남기고 사라질 사람인가? 그게 진짜 우울증 때문일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기 위해서였을까?
마음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 이건 분명 바람이다.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덜 아플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가 병들어 있지 않다는 확신이 있다면 분노라는 감정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은 더더욱 미워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여자랑 웃고 있는 건 아닐까? 매일매일 그런 상상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았습니다. 밥도 꼬박 챙겨 먹고 사람들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명절에 영상통화 한번 할까 말까였고 그들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봐야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금방 돌아오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 그 사람 원래 좀 그랬잖아. 혼자 잠깐 있다가 오겠지. 무심한 말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 혼자만 그 사람을 걱정하고 나 혼자만 그 빈자리를 가득 안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고 어느덧 3년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자 집 안공기가 달랐습니다. 무언가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들어서자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치 어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잘 있었어? 숨이 막혔습니다. 장바구니를 손에서 놓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까지도 저는 그가 바람을 피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디 있었냐고? 누구랑 있었냐고?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냐고? 하지만 그는 끝내 말을 아꼈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봐, 말 못하잖아. 바람이네. 바람이었네. 그때까지도 저는 제 상상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뜻밖의 통화를 엿듣게 됩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숨죽인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 나 집에 왔어요. 아, 집사람이요. 술 먹이고 재웠어요. 절대 안 깰 거예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믿었는데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분명 기분 좋게 풀려 있었고 그 웃음은 제가 알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혀가 살짝 꼬인 듯한 말투, 그리고 그 뻔뻔한 태도. 김 여사님, 이제는 잘 될 거예요. 이번엔 진짜예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온몸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고 눈앞이 하얘지며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기대 앉아 핸드폰을 귀에 댄 채 흐물흐물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이 인간아, 제가 들고 있던 슬리퍼로 그의 머리를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남편은 놀라 소리를 지르며 폰을 떨어뜨렸고 저는 재빠르게 폰을 주워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 누구야? 내 남편이랑 통화하는 그쪽, 뭐 하는 여자입니까?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이내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날 우롱하네. 누구야? 어디서 뭐하다 이제 나타나서 집까지 끌어들여. 남편은 허둥지둥 폰을 빼앗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야.
오해야. 진짜 아니야. 설명할게.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닥쳐. 들어주고 자시고 없어. 네가 사람 새끼냐. 내가 이걸 사람으로 알고 기다렸어. 저는 그를 거실에서 질질 끌고 나와 현관 앞에 세웠습니다. 그가 미안하다고 말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신기 전에 현관 밖으로 밀쳐내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돌아가고 나서야 저는 겨우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직도 남편의 기분 좋던 웃음소리가 귓께서 맴돌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분명히 이제 끝이다. 이혼이다. 이 인간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놈의 도장을 안 찍고 돌려보낸 겁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됐고 핸드폰 번호도 새로 바뀐 걸 몰랐기에 다시 연락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갈며 기다렸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번엔 내 손으로 이혼장 찍게 해주마.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여보세요? 아, 사모님이신가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여자. 지금 누구세요? 왜 이 번호로 전화를 거셨어요? 제가 지금 남편분과 함께 있습니다. 병원이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이요? 무슨 소리예요? 그 인간 어디 다쳤어요? 자세한 설명은 병원에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그대로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주먹은 꽉 쥐어졌고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말았구나. 이번엔 두 사람 다 끝장이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뛰어들었고 병실들을 확인하며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았습니다. 침대 위에 앙상하게 마른 남편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엔 젊고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너냐? 너지?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사모님. 그런 사이 아니에요. 오해세요. 입 닥쳐. 내가 다 들었어. 김 여사님이라 불렀잖아, 이놈이. 그 말을 끝으로 제 손은 이미 그녀의 뺨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오해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는 뺨을 감싸쥐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화를 돋웠습니다. 저는 두 팔에 힘을 잔뜩 주며 다시 손을 들려던 찰나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이 흐릿한 눈을 뜨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여보, 승우 엄마. 그만해. 오해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말 그대로 뼈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피부는 푸석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꺼풀조차 무겁게 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당신 지금 왜 이렇게 돼 있어? 뭐하다 병원에 실려온 거야?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분 영양실조로 쓰러지셨어요.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고 식사도 거의 안 하신 상태였어요.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제가 직접 신고했어요. 덕분에 병원에 오시게 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양실조? 말도 안 돼. 그런 상태가 되도록 왜 가만히 있었는데? 그럼 당신은 대체 누군데? 우리 남편이랑 그렇게 친하게 통화까지 해? 여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벗 서비스 상담사입니다. 고립된 노인분들 대상으로
전화로 정서적 지원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분과는 몇 달 동안 매일 통화했어요. 전화가 끊기면 위험한 상태로 간주돼서 바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그제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버 서비스, 우울한 노인을 위한 정서적 지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제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고 어깨는 들썩이며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도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숨을 삼키듯 말라붙은 입술을 겨우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 말에 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말할 때가 왔다는 듯이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간 건 바람이 아니었어. 우울증 때문이었어. 숨이 막혔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자식들도 다 떠나고 당신은 바빴고 난 그냥 집안의 공기처럼 느껴졌어. 존재가 흐릿해졌다고 해야 하나. 나란 사람이 점점 지워지는 느낌이었어. 그냥 살고 싶지가 않았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쿡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어. 목적도 없이 그저 사라지고 싶어서 고시원 하나 잡고 하루하루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했어. 그날은 정말 다리 위에까지 올라갔었어. 그런데 어떤 젊은 애가 붙잡았어. 자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그냥 내려왔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상담받게 됐고 말버 서비스도 소개받았어. 그 사람은 나를 매일 위로해 주었고 그렇게 조금씩 다시 살아볼 용기를 냈던 거야. 말은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그 안엔 확고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었어. 그래서 돌아왔는데 너무 오래 떠나 있었지. 나 같은 놈 받아주기엔 너무 늦었지. 알았어. 내가 벌 받는 거야. 지금 이 꼴이 그 증거고. 그는 그렇게 무너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몰랐는지, 그의 침묵과 고요함 속에 얼마나 큰 절망이 숨어 있었는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묻혀있던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그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 당신마저 나를 가볍게 여길까봐 그 말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조용히 죽으려 했고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원망만 했던 겁니다. 남편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한사코 안방엔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염치가 없다며 거실 바닥에 조용히 이불을 깔고 누웠고 제가 끼니를 챙겨주면 말없이 받아먹고는 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 있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한다. 그가 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남편이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말했습니다. 그만 자책하고 방으로 들어가요. 당신은 병든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심이야. 응. 그리고 당신 밥도 꼬박꼬박 챙겨줄 거야.
당신이 그랬지. 집에서 새끼 다 먹는 사람은 뭐라고 했더라. 그 순간 남편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남편 새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다시 남편 새끼 하나 있는 거다. 그 말에 남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만에 그 사람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작고 흐릿했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침마다 남편의 약을 챙기고 식단을 조절하고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며 천천히 걷는 그 시간이 우리 둘에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수가 많아지진 않았지만 대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무표정으로 TV만 보던 사람이 이젠 손주들 영상을 보며 웃었고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고 말도 했습니다. 그런 작고 사소한 변화가 제겐 얼마나 기적 같던지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무너지기 전에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아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승우야, 당장 한국 들어와. 지금이 아니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내 아버지 우울증이야. 정신과 다니고 약도 먹고 있어. 살고 싶지 않아서 떠났던 거야. 너 그 말 듣고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알았어요. 정리하는 대로 바로 들어갈게요. 다음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승미야, 우리 근처로 이사 와라. 내 아빠가 혼자 두면 안 될 상태야.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진짜 그렇게 안 좋아. 응. 그리고 나 아빠가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네가 알지 못한다면 그건 네 인생에서도 후회로 남을 거야. 그렇게 한 달쯤 지나 딸 가족이 먼저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왔고 보름 뒤엔 아들도 아이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손주 하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매주 와도 돼요. 남편은 울음 섞인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식들 둘을 불러 앉혀 말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와라. 손주들 데리고. 이유 불문이야. 안 오면 가만 안 둘 거다. 네, 엄마. 알겠어요. 진짜 아버지 옆에서 계속 챙길게요. 그제야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엔 다시 사람의 숨결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TV 소리도, 밥 짓는 소리도, 아이들 웃음소리도, 그 모든 게 다시 삶을 시작하게 해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아주 조용히 깨어질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느 날 남편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문득 화면 속 자막이 남편의 심장을 건드린 듯 보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그날따라 특별히 할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멈춘 다큐멘터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화면에는 어두운 원룸의 풍경이 비춰졌고 곧이어 잔잔한 내레이션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67세 김모 씨는 은퇴 후 점차 가족과 멀어지며 고독과 소외 속에 살아왔습니다. 연락이 끊긴 자식들, 말 없는 부부관계. 결국 김 씨는 한평 남짓한 방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막에는 고독사라는 단어가 커다랗게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숨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졌고 저는 그 기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마치 저 멀리 어디론가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내레이션은 더욱 차분하고 더 깊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독사는 이제 낯설지 않은 죽음입니다. 매년 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홀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중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무관심, 그리고 우울증은 그들의 삶을 점점 갉아먹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심장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그이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얼마든지 그 화면 속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거의 될 뻔한 사람이었죠. 제가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보자 그의 눈가엔 맺힌 물기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온몸이 말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럴 뻔했어.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잖아.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당신을 몰라서, 못 알아봐서.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당신 탓이 아니야. 우울증은 감기처럼 찾아오는 거야. 감정의 면역력이 약해졌을 뿐이야. 당신은 충분히 옆에 있었어. 내가 말을 안 했던 거지. 근데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왜 그렇게 혼자 아팠어? 왜 죽으려 했냐고. 그 순간 남편은 조용히 손을 뻗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말할 용기가 없었어. 당신이 뭐가 우울하냐고. 그냥 기분 문제 아니냐고 말할까봐, 내 감정을 누가 가볍게 대할까봐 겁났어.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가슴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외로웠던 사람이 나와 함께 30년을 살아온 사람이란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눈앞에서 그를 몰라봤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럼 약속해줘. 이제 다시는 혼자 아프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지 않겠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이젠 말할게. 무슨 일이든 당신한테 가장 먼저 털어놓을게. 우리는 그날 새벽까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풀렸고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듯 과거를 하나씩 정리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만 지켜볼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돌봐야겠다고.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서로의 말벗이 되어야겠다고. 혼자 있는 누군가에게도 괜찮냐고 먼저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정말 오랜만에 집다운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무뚝뚝했던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스스로 이불을 개고 제가 준비한 아침상 앞에 먼저 앉아 기다리기도 했고, 무심하게 지나쳤던 창밖 풍경에 대해 한마디씩 꺼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참 맑네. 낙엽이 벌써 다 떨어졌구먼.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놀라운 변화였고 감동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큰 변화는 가족이 함께일 때였습니다. 딸과 아들이 매주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고 집안은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을 뛰어다니고 식탁 위에는 간식이 넘쳐났고 저와 며느리는 부엌에서 바쁘게 손을 놀렸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풍경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아이들 틈에 끼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있던 귤을 까서 손주 입에 넣어주고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을 손에 들고 아이처럼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와도 돼요. 그럼
우리 집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남편의 그 대답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에서 생기가 느껴졌고 무기력하게 벽만 보던 예전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 앞에선 껄껄 웃기도 했고 아들과 딸 앞에선 가끔 어깨를 토닥이며 잘 지내고 있지?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람을 바꾸진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남편의 상태를 살피고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며 그날의 기분을 꼭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때? 어제보다 마음이 좀 가벼워. 남편은 가끔 괜찮아 하며 웃었지만 어쩌다 멍하니 있을 때면 저는 살며시 다가가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더 말랐고 손등의 혈관은 도드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온기는 분명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며 말했습니다. 승우 아빠, 당신 진짜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말도 없고 늘 집안에서만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랑도 잘 놀고 웃는 모습도 많고. 남편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닫혀 있었는지. 그땐 모든 게 무의미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참 고맙고 따뜻하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남편의 팔을 끼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분명히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 주엔 가족끼리 나들이 어때요? 가까운 계곡이라도 가서 바람 좀 쐬고 사진도 찍고요. 남편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천천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요즘 바람이 참 좋더라.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그 사람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이 사람이 다시 어두운 곳으로 빠지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저도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야겠다고. 그 사람을 돌보는 일이 내 삶을 송두리째 삼키지 않게 내 감정도 함께 살려가야겠다고요. 가족 나들이 계획은 손주들의 기대 속에 점점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딸은 김밥과 과일을 준비하기로 했고 며느리는 손수 작은 간식 박스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하늘공원 쪽 잘 아니까 거기로 가면 어때?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운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면허증 아직 살아있고 길도 익숙하고 그렇게 모두가 함께 떠나는 날이 다가왔고 저는 전날 밤 도시락을 싸느라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밤새 말없이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안 자고 뭐 해요? 그냥 내일이 기대돼서. 짧은 대답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설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은 아파트 앞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흥분해서 들떠 있었고 사위와 며느리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타자. 출발한다. 그런데 막 출발을 하려던 찰나 남편의 손이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괜찮아?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아서. 응, 그냥 긴장돼서 그런가 봐. 무리하지 않아도 돼. 당신이 아니어도 괜찮아. 아니야, 나도 해보고 싶어. 할 수 있어. 그는 그렇게 차를 출발시켰고 평소보다 조금 느리긴 했지만 안전하게 운전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시끄럽게 웃었고 남편은 룸미러로 그 모습을 자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가족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공원에 도착하자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코스모스가 살랑거렸습니다. 우리는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달려가 연을 날렸고 딸과 며느리는 셀카를 찍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불쑥 제게 물었습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처럼만 하면 돼.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때 남편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들 모르게 손등으로 닦아내며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몰랐어.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도 그래요. 우린 이제서야 알게 된 거지.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잠들기 전 남편이 말없이 거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오전과 달리 어두웠고 어딘가 멀어 보였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그냥 아무것도. 근데 가끔은 다시 그 감정이 올라와. 어떤 감정? 그냥 이유 없이 쓸쓸한 기분, 사라지고 싶다는 그 느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숨이 막혔습니다. 다시 그 터널로 들어가 버리는 걸까?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날도 있는 거야. 하지만 이제는 혼자 품지 마.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무서울 때가 있어.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괜찮아. 당신이 이 말을 꺼냈다는 것만으로 이미 반은 넘어왔어. 저는 그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 어디 안 가. 당신이 무너질까봐 계속 지켜볼 거고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남편은 제 어깨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한없이 작고 부서질 듯한 숨결이 제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더욱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안색을 살폈고 눈빛이 흐려 보이면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으며 말수가 줄어들면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분이야? 괜찮아. 그냥 좀 조용히 있고 싶은 날이야. 그래. 그럼 조용히 같이 있어줄게. 그렇게 우리는 말 없는 동행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가족들도 제 몫을 해주었습니다. 딸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손주를 데리고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갔고 아들은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집 앞 공원에 남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캐치볼 한판 하시죠. 야, 내가 옛날에 야구 좀 했었어. 그렇게 웃음과 움직임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들이 모여서 남편의 얼굴을 조금씩 밝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손주가 색종이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종이학 접어요. 남편은 어설픈 손놀림으로 학을 접으며 진지하게 묻더군요. 이렇게 접는 거 맞니? 응, 잘하고 있어요. 와, 할아버지, 진짜 잘 만든다. 그때 남편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순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어디로든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그 사람의 진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나 살아있다는 게 참 감사해. 당신은 항상 살아있었어. 우리가 당신을 다시 알아보게 된 것뿐이지. 그리고 며칠 후 우리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손주 중 한 명이 학교에서 발표회를 하게 된 것이었죠. 할아버지, 나 발표하는 날 꼭 와주어야 해요. 그럼 꼭 갈게. 맨 앞줄에 앉아서 박수 쳐줄게. 남편은 그날 아침부터 정장을 꺼내 입고 구두에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이 구두 몇 년 만에 꺼내보는 건지 모르겠다. 발표회 참석하려는 사람 구두 같아 보여요.
멋있어요. 그래? 좀 어색하지만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멋져요. 학교 강당에서 손주의 이름이 불리고 아이가 무대 위에 섰을 때 남편은 진심 어린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뼉을 조용히, 그러나 가장 크게 쳐주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말은 단지 손주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에게도 한 말이었겠지요. 발표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말했습니다. 승우 엄마, 나 진짜 이젠 살고 싶어. 응, 나도 그래. 나도 다시 사라진 느낌이야. 그 순간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늦가을 햇살은 사람의 마음을 덮이는 듯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집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참 많은 위로를 주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손, 내가 절대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나도. 당신 손 절대 안 놔. 그날 밤 남편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엔 오랜만에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고 창밖의 날씨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약을 복용하고 있고 가끔씩 무력감이 찾아올 때면 저에게 먼저 말합니다. 오늘은 조금 힘들어. 그럼 우리 산책하자. 말없이 걸어도 괜찮아. 그 사람은 말수가 많아지진 않았지만 마음의 벽이 낮아졌습니다. 더는 고립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을 감추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정말로 살아있는 하루를 함께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찾아오고 주방에선 음식 냄새가 풍기고 거실엔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남편에게 그리고 저에게 가장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가끔 그런 생각해. 무슨 생각? 만약 내가 진짜 그때 거기서 끝냈다면 당신은 어땠을까?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몰라. 아마 나도 서서히 무너졌을 거야. 그러니까 다행이야. 당신이 돌아왔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게 그 말에 남편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주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과 오해, 단절과 원망이 결국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는 실이 되어줬다는 걸요. 그 사람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아마 평생 그렇게 들쑥날쑥한 마음에 물결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제가 그 옆에서 부표가 되어 주려 합니다. 저 또한 그 사람 덕분에 제 감정을 들여다보게 됐고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솔직해지기 어렵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겠죠.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오늘도 새벽 공기 속에 남편과 함께 조용히 걸었습니다. 손에 잡힌 그의 손은 여전히 말랐지만 온기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와 함께 호흡을 나눈다는 뜻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의 진실을 목격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